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전 벌써 앞자리에 팔자가 서서히 보이는 70대 후반의 노인입니다. 이젠 뭐 인생에 크게 특별한 일도 없어야 맞는 시기지 않냐고요? 네, 맞죠. 제 주변들 보면 회사를 열심히 다녔든 자식을 열심히 키웠든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해놓고 이제 슬슬 인생을 갈무리하는 또래들이 가득합니다. 나이 들어보니까 주변 친구들 딱 세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요양원이냐, 요양병원이냐, 아니면 젊었을 때 잘 키운 자식들이 모시고 사느냐요. 젊었을 땐 엄마들 사이에서 내 자식이 어느 대학을 잘 갔네, 취업은 또 어디로 했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 들어왔네, 손주 녀석이 이번에 뭘 했네, 이런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이 친구들 사이에서 나를 과시하는 자랑거리가 됐었다면요. 이때를 기점으로 젊었을 때 침튀기면서 자식 자랑했던 애들도 슬그머니 입 꾹 다물게 되는 때가 오는 거죠. 예, 경란아, 너 그 얘기 들었어? 용재 걔 요양원 들어갔단다. 저번에 그랬잖아. 치매기 좀 오는 것 같다고. 알잖아. 걔 이혼도 하고 자식도 전처가 데리고 가서 여태 혼자 있었던 거. 돌봐줄 사람도 없고 뭐하고 하니까 그냥 요양원 들어가는 게 속 편하다 싶으니까 간 거지. 아유, 나는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 무슨 기분일지 상상도 안 간다니까. 이럴 때 보면 자식 많은 애들이 참 부러워. 넌 그런 걱정은 없어서 좋겠다, 얘. 예, 뭐 자식 셋이나 있으면 요양원 안 들어간대.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으면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 하는 거지. 하여튼 용재 걔는 참 안 됐네. 친구들 만나면 말이야 그렇게 하지만 사실 저라고 왜 은근히 기대 안 했겠어요. 자식이 셋이나 있고 장성한 자식들 누구 하나 빠지거나 모자라게 키우지도 않았고요. 아들 하나에 딸 둘, 잘 키운 자식들 다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한테 결혼까지 다 시켜놓은데 제 공이 없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큰아들은요. 두 딸들이 조금 서운하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첫째의 아들이라 당시의 부잣집인 시댁에서 구박당하던 제 서름을 한 방에 풀어주는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정도 많이 가고 애정도 많이 쏟아붓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 자체가 복동유인 거지만 특히나 첫째 아들은 더 예뻐라 할 수밖에 없었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냐 하지만 자식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솔직히 공감하실 수밖에 없을걸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유난히 아픈 손가락은 있다는 거요. 똑같이 힘들게 키운 자식이라 하더라도 이상하게 더 눈길 가고 애틋한 자식, 그게 저한텐 첫째 아들이었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엄마인데 키우면서 괜히 애들 서운해할까 싶어 그런 티는 안 내려고 노력 많이 했었지만 딸들은 아직도 엄만 옛날부터 오빠만 예뻐했었다. 이런 소리 한 번씩 하는 거 보면 그게 노력을 안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었나 봐요. 이 정도 나이를 먹으니까 여기저기 몸 아프다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슬슬 요양원이니 요양병원이니 들어간다고 하는 소식이 종종 주변에서 들리는데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해서 가고 싶어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글쎄요, 전 요양원 들어가고 나서 더 아파지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죽어도 집에서 조용히 죽고 싶지 거기서 말년을 마무리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애들한테도 계속 티를 냈었던 것 같아요. 요즘 회사는 좀 어떠니? 애들 공부는 잘하고 있고? 아유, 너도 엄마 친구 용재 알고 있지? 용재 아저씨 얼마 전에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자식이 없으니까 참 서럽지. 용재 아저씨가? 아이고, 그 아저씨도 팔자 참 안 됐네. 회사야 걱정 없지. 엄마가 도와주신 덕분에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감사해요. 얘들아, 이리 와봐. 할머니 전화하자. 괜히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큰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사실 제가 나중에 몸이 아프더라도 요양원에 절대 가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유, 저도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바로 저희 큰아들이요. 몇 년 전 저희 집에 한번 큰 다툼이 지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우리 집이 무슨 재벌도 아니고 남편이 남긴 거라고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요. 유산 다툼 같은 것은 돈 많고 재산이 진짜 한 바가지나 되는 재벌집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콩 한쪽 가진 집들, 콩 한쪽만 가졌지만 나눠 먹을 입을 가진 집에서 이 싸움이 크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두 딸들은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는 상황이었고 일찌감치 결혼한 첫째 아들은 애들이 벌써 초등학교 저학년인 상태였고요. 간병사 일을 하는 며느리도 일이 많이 없고 아들이 다니고 있던 회사도 그 당시에 어려움이 많았어서 딸들 모르게 아들네 먼저 도와줬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병간호를 마지막까지 했었던 것들이 딸들이었기에 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눈치였던 두 딸들과 그 일로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엄마, 해도 너무하네, 정말. 우리도 사는 거 힘들어. 엄마한테 티 한 번 안 내면서 자랐어. 우리라고 뭐 힘든 일 한 번 없는 줄 알았어요? 엄마, 요즘 최서방네 회사가 얼마나 힘든지 알긴 해? 내가 얼마나 시댁 눈치 보면서 아버지 병간호하러 나왔는지 알아요?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이렇게 못하겠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양심이 없어? 막말로 오빠랑 세연이가 아버지 아플 때 뭘 했다고? 와서 병간호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어? 뭐가 있어? 맨날 지 힘들다고 정작 중요할 때 가족은 내팽겨쳐 놓고 그러고 사는 인간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싸고 두는 거냐고. 이제 진짜 다 한심하고 짜증난다. 딸들은 뭐 자식도 아니야?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게 그게 어려워? 니네 오빠야 애들 보랴 뭐 할 정신이 없는 게 당연히 딸들 돼서 아빠 병간호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유세를 떨고 힘든 오빠 좀 도와주는 게 아깝고 지 엄마를 이렇게 쥐잡듯이 잡기를 못됐어 정말. 평소에 워낙 큰애를 예뻐했던 저였으니까 딸들은 내내 눈치를 보고 있었나 봐요. 엄마가 아들만 분명 챙겨줄 거다 하고요. 뭐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던 것도 있었죠. 괜히 그런 딸들 등살에 아들이 힘들까 싶어서 남편한테 받은 아파트 물려주는 것도 딸들 눈치 살살 봐가면서 안 들키려고 비밀로 했었는데 저거 언제 오빠한테 물려줄지 모른다 눈에 쌍심지를 켜면서 지켜보고 있었나 봅니다. 그거 주면서도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이거 둘째랑 막내 알면 난리 난다. 절대 비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남편 장례 치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대문을 부술 듯이 열고 딸들이 들이닥치길래 또 뭐 때문에 저러나 했는데 저 붙들고 엄마 오빠한테 아파트 명의 바꿔주셨어요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나 싶어서 처음엔 아니다. 나 그런 적 없다. 왜 아파트를 니네 오빠한테 바꿔주냐 하고 입 꾹 다물고 있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며 저한테 등기부등본을 척 내밀더라고요. 요즘에 집에서 그렇게 주소지만 있으면 누구한테 명의가 바뀌고 뭐 하고 하는 걸 내가 땅 주인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걸 몰랐습니다. 제 딸들이 그거 자기 오빠 줄까 싶어서 수시로 들어가 명의 주인 바뀌는 거 수시로 확인하고 있었을 줄도요. 그래서 억울해 죽겠다고 오빠든 엄마든 하여튼 꼴 보기 싫어 죽겠다고 가슴 퍽퍽 치면서 짜증을 내고 난리를 치는데 그냥 내가 죄인이다. 니네 오빠가 무슨 잘못 있겠냐. 내가 죄인이니까 불쌍한 니네 오빠는 좀 내버려둬라 해가지고 그때도 조용히 한번 넘어갔었거든요. 하여튼 그때 이후로 딸들은 저한테나 자기 오빠한테나 완전히 등을 돌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조금 괘씸하다 생각도 들죠. 가족들 힘들 때 도와주는 거야 당연한 거고 반대로 자기들이 힘들 때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겠냐고요. 당장 사는 거 어렵지도 않은 애들이 뭘 저렇게 오빠한테 준다고 욕심을 내고 질투를 하나 속으로 혀를 차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 너무 고맙다고 엄마밖에 없다고 내가 나중에 이 은혜 꼭 갚는다고 했던 아들이 그런 속 좁은 딸들보다 훨씬 더 든든한 느낌이었거든요. 딸들한테도 참 서운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나서서 오빠 좀 도와주자 그런 말 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엄마한테 거품 물고 달려들어서 오빠가 뭘 했다고 오빠한테 나눠주냐
줬던 것들 도로 뺐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애들은 식구가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들 생각만 하나 그러지 말라고 호되게 뭐라고 했었거든요. 시집가서 없이 사는 애들도 아니에요. 둘 다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살았지 금전적으로 어려움 같은 건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기 오빠 힘들다고 아버지 유산 좀 먼저 물려줬다고 완전히 자기 엄마한테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물론 최소한의 자식돌이나 하고 살죠. 연락을 하면 받긴 받는데 그때부턴 시큰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딱 봐도 그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너 설마 아버지 유산 때문에 이런 거냐 그러니까 아니랍니다. 자기도 여태 왜 그렇게 집에 희생하고 잘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적당히 하고 살고 싶다고. 그냥 이렇게 사니까 편하고 좋지 않냐면서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사니까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살자고요. 올 명절에 언제 내려올 거니? 연휴도 기니까 시댁 갔다가 하루 자고 일찌감치 내려와서 연휴 마지막 날에나 올라가든지 해라. 집에 있어서 뭐 할 거야. 여기 와서 부침개도 좀 챙겨가고 최서방 밥도 여기서 해먹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 엄마, 나 이번에 친정 안 가. 새언니 있잖아. 딸은 출가 애인이라며. 시댁에서 명절 내내 일하고 친정 가서 오빠 밥 차리라는 거야? 나 이제 그런 짓 안 해. 막내한테도 연락하지 마. 막내도 해외여행 간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로 집에 오라고 하면 매번 저런 식인 거예요. 언제 제가 불러서 큰오빠 밥 차려달라 한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명절이니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밥 좀 먹자. 그냥 그랬을 뿐인데 마치 여태 제가 자기들 불러서 아들 먹일 밥만 차렸다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여태 집에 즐거운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했었나 좀 서운하기도 하고 기분이 영 그렇더라고요. 그 뒤로는 명절 때마다 여행을 가네, 시댁에 일이 있어서 못 오네 핑계를 대면서 집에 내려오지도 않아요. 딸들 집에 왔을 땐 같이 음식장만도 하고 일도 했었는데 애들 안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은근히 그때부터 며느리도 뭐 같이 하는 걸 꺼려하는 눈치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엔 제가 이번엔 애들 안 온단다. 너랑 나랑 둘이서 음식장만 하고 간단하게 차례 지내자 하니까 알겠다고 하던 애가 명절 한두 번씩 반복하고 나니까 볼멘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명절에 음식 좀 그냥 사서 하자니까요. 준비할 사람이 저랑 어머니 둘밖에 없는데 꼭 이렇게 뭘 힘들게 하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사인데 뭐 얼마나 많이 한다고 음식을 사서 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너랑 나랑 둘이서 후다닥 해버리면 되지. 언제라고 제 뜻대로 해줬었던 애들도 아니지만 연쇄적으로 폭탄이 터지듯이 딸과 사이가 나빠지고 나니까 집에 일 도와줄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며느리에게 기대게 되고 또 그렇게 며느리에게 기대다 보니 며느리는 나도 안 되겠다 하면서 저를 쓱 밀어내더라고요. 제가 도와줄 땐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헌신적인 척을 하더니 막상 그런 상황이 되니까 누구보다 빨리 서로 모른 척을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자식 전부 다 잘못 키웠구나 후회스러웠죠. 딸들한테도 그런 취급을 받는 것 같고 기대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들과 며느리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것도 제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딸들과 사이가 멀어진 이후에 아들과 며느리와 좀 더 가깝게 지내보자 하면 할수록 그 두 사람, 특히 며느리는 저에게 선을 긋고 행동하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일이 있어 잠깐 너희 집 근처에 왔는데 온 김에 반찬이랑 너 좋아하는 토랑국 좀 해가지고 전해주려고. 뭐 밥이랑도 다 먹었어. 그냥 반찬만 두고 가려고 그래. 그 한 20분이면 도착할 것 같은데 집에 있니? 갑자기 말씀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나 오늘 출근해야 해서 밖에 나와 있는데 애들 엄마 집에 있나 연락 좀 한번 해보실래요? 평소에는 한 20분 정도 걸리는 아들 집을 자주 찾아가는 편은 아니지만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반찬이나 좀 전해주면 좋겠다 싶어 일부러 시간 내서 손수 요리까지 해서 밀키트처럼 냉동실에 얼려서 착착 준비를 해서 아이스박스까지 끌고 갔거든요.
물론 출발 전에 미리 일찌감치 연락을 못했던 제 탓도 있었지만 반찬 그거 하나 주고 돌아오는 게 뭐 어려운 거라고요. 아들한테 전화를 해보니 자기는 일을 하느라 회사에 있다고 애들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라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죠. 반찬을 해왔는데 집에 있냐고요. 그런데 제 전화를 받은 며느리 대번에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아들 생각만 해서 그 더운 불 앞에 서서 일부러 요리를 했겠어요? 오히려 며느리 편하라고 그런 거죠. 평일 내내 나가서 일했으니까 주말은 그냥 요리 같은 것들도 하지 말고 편하게 쉬라고요.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짜증이나 틱틱 내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요즘 애들 마음을 제가 어떻게 100%다 이해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더 얘기해봤자 괜히 잔소리만 한다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제 뒷담화를 할 게 뻔하니 말을 더 얹진 않고 그래서 어디냐 반찬만 두고 가겠다 기분은 나빴지만 꾹 참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도 집이 아니랍니다. 갑자기 연락 주고 오시니까 그렇죠. 주말에 저희가 집에서 어머님 반찬 가져다 주신다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쩌겠어요. 그냥 집 앞에 반찬 놔두세요. 늦게 안 들어갈 거니까 이따 챙겨서 들어갈게요. 됐다. 차라리 비밀번호 알려주든지 해라.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아무리 아이스박스 안에 넣어놨다고 해도 음식 이렇게 밖에 내두고 하면 금방 상해. 내가 뭐 니네 살림 어떻게 해놓고 산다고 보고 잔소리할 것도 아니고 그냥 현관 안에다가 반찬통만 넣어놓고 냉장고도 안 열어볼 테니까. 밖에다가 음식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누가 쓰레기인 줄 알고 치울 수도 있고 날씨도 따뜻해져서 금방 상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내가 현관 안에다 들여놓고만 가겠다. 중문도 안 열고 안쪽에다만 넣어놓고만 가겠다 얘기를 했죠. 며느린 그야말로 난색을 표하면서 저한테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함부로 알려주냐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디 저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는 것이 함부로 알려주는 건가요? 그 소리에 기가 막혀서 저도 같이 한 소리를 했죠.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가기를 하냐,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사달라고 조르기를 하냐. 시어머니가 일부러 너 생각해서 주말에 불 앞에서 요리하지 말고 신경 써가지고 반찬까지 해왔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무슨 이렇게 다 같이 나가 있으면서 사람을 문전박대하냐. 저도 벌컥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렇게 아들한테도 전화해서 한 소리를 했고요. 제가 아니었으면 너희 둘이서 그 아파트 사지도 못했을 거면서 어디 이렇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문전박대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배은망덕한 경우가 세상천지 어디 있냐. 이거 천벌받을 짓이다 하면서요.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그러면 그냥 문 열고 그 앞에 정말 놓고만 가셔야 한다. 신신당부를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뭐 다른 거 정리, 청소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고 오신 거 그것만 앞에 놔두고 가시라고요. 제가 뭐 아들 집에 가서 여기저기 집을 들쑤실 것도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도 좀 기가 막히긴 했죠. 여튼 아들한테 겨우 그렇게 비밀번호를 받아가서 반찬을 놓고 왔더니 저녁에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반찬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가 아니라 어머님 오셔가지고 신발장 정리하셨냐고. 시어머니가 왔는데 중문도 넘어가지 말라고 둘이서 생 난리를 치는 통에 신발장에 반찬 놓으려다 신발장 쪽이 너무 더러워서 정리 좀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버릴 것 좀 버리고 당장 씻는 것만 꺼내놨다. 현관이 대문 딱 열고 들어가면 입구에서 처음 보는 자리인데 그렇게 더럽게 하고 살면 들어올 복도 안 들어오는 거라고. 앞으로는 현관 내가 정리해뒀으니까 딱 그렇게 하고 살라고 정해줬죠. 그러니까 왜 그걸 어머님이 마음대로 바꾸시냐? 왜 자꾸 우리 집안 살림에 간섭을 하시려고 하냐? 정리를 해도 내가 하고 어지럽혀도 내가 어지럽힐 거다. 집이 쓰레기장이 되든 말든 어머님은 제발 신경 쓰지 말라며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것뿐만이게요.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뭐 그렇게 미우면 다시 안 해주는 것도 맞지만 또 손주들 생각하고 아들 생각하면 저런 애가 집에서 해먹여봤자 얼마나 잘해주겠냐 싶어 텀을 두고 반찬을 한 번 더 해가지고 갔죠.
또 전화하니까 주말마다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건지 또 집이 아니랍니다. 이것도 그래요. 어디 정말 멀리 한 3시간, 4시간 정도 사는 거면 제가 이해를 해요. 끽해야 1시간 조금 넘어가는 거리에 살면서 그렇게 주말마다 자기들끼리 놀러가며 어떻게 저한테 한 번을 같이 가자는 소리를 안 하는 건지. 요즘엔 이런 걸 가지고 서운해해도 안 된다고 하니 속으로 서운해했지만 겉으로 표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하니 기껏 도착한 사람한테 또 집 앞에 놓고 가셔라 얘기하는 며느리. 그래, 내가 너한테 뭘 바라나 싶어 문 앞에 반찬을 내려놓고 지난번에 아들에게 들었던 비밀번호를 찍어봤어요. 그래도 현관 안에다가만 들여놓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경고음만 들리고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번호를 잘못 입력했나 싶어 몇 번 다시 눌러봤지만 삑삑거리는 경고음만 들렸어요. 당황해서 반찬을 문 앞에 내려놓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큰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 집 비밀번호 눌러보셨어요? 아니, 너 비밀번호 바꿨냐? 아니, 너네 집에 없다고 하길래 지난번처럼 현관만 열고 안에 반찬 좀 넣어놓으려고 했는데 아니, 내가 뭘 잘못 눌렀는지 뭐 시끄럽게 소리만 나고 하길래 지금은 안 나긴 했는데 그게 너한테도 연락이 가냐? 당연히 바꿨죠. 아니, 그걸 왜 알려드려가지고. 어머님, 제가 언제 반찬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머님 집도 아니고 왜 자꾸 비밀번호를 찍어보고 그러시는 거냐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식으로 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도둑도 아니고 뭐 물건 훔쳐가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전화로 오만 짜증을 다 내는 걸 보고 저도 당황해서 어버버 하다가 그렇게 전화를 끊었죠. 기분이 너무 상해서 현관에 그냥 반찬통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를 통해 얘기를 전해 들었는지 저녁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러셨냐. 지난번에도 어머니한테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나서 집사람한테 얼마나 한 소리를 들었는지 모른다고요. 저 없으면 그 집도 제대로 못 샀을 애들이 반찬 하나 가져다 준 자기 엄마를 둘이서 합심해서 문전박대하는 걸 보고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구나. 이런 애들이랑 무슨 말을 하겠구나 싶어서 며느리 통해 잔소리 실컷 했으면 됐지.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또 갈구려고 전화를 했냐. 이제 너네 귀찮게 할 일도 없고 뭐 서로 생각한다고 귀찮게 반찬 해다 주고 뭐 하고 그러지도 않을 테니 연락도 하지 말아라. 저도 성질 팍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랑 그렇게 한바탕을 하고 나니까 딸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번 아들이 속썩이고 나면 딸들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제 딸들한테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해도 딸들 역시 그런 소리를 왜 자기한테 하냐. 엄마 예뻐하는 아들 붙들고 얘기해라. 정색하고 달려드는 애들밖에 안 남았으니 어디다 전화도 못하고 갑자기 퍽 외로워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 떠나보낸 이후로 제 인성이 갑자기 이렇게 확 서글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다 제 탓이라고요. 그러게 딸들한테 진작에 사과하고 잘 좀 했으면 좀 좋냐고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무슨 그런 일로 서운해하고 뭐 그런 일로 사과를 하고 하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사랑을 쏟았던 아들이 그만큼 더 나를 챙겨주겠지. 솔직히 그런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과 며느리 자기들이 급하고 궁할 때 어머님 도와주실 수 있냐 사정했던 건 생각도 안 하고 막상 살만해지니까 귀찮은 뒷방 노인네 취급을 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큰며느리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그냥 저를 귀찮아하는 것이라고요. 그 반찬 사건 이후로 아들 집을 찾아가는 일은 더 이상 없었어요. 일이 있어 그 근처를 지나가더라도 얼굴이나 보자고 일부러 연락을 해서 집에 들리는 일도 없었죠. 제 생일이나 아버지 제사나 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나 집에 아주 잠깐 얼굴 비추고 가고 그마저도 하루 집에 있다 가는 게 귀찮은 건지 꾸역꾸역 집에서 모이지 않으려고 밖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헤어지자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친척 결혼식이 있어 아들네서 하루 자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애들 보느라 못 간다고 아들이랑 저랑만 집에서 하루 자고 아침 일찍 나서서 오전 결혼식을 보고 원래 같았으면 저를 집에다 데려다 주러 가는 그 일정이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결혼식장에 갔다가 식을 마치고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에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제가 몇 계단 아래로 구르는 사고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을 못할 정도로 다리가 아파서 처음엔 발목이 살짝 삔 건가 인대가 늘어난 건가 그 정도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들 부축을 받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정강이뼈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다리가 퉁퉁 부어서 정말 걷기도 힘들고 거동도 어렵다고 해서 저희 집으로 돌아가서 병원을 하는 것도 애매해져 버렸죠. 병원에서 깁스 바꾸려면 2주는 있어야 한다는데 그러지 말고 2주 동안은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시지 그래요. 애들 엄마랑 애들한텐 제가 얘기할 테니까요. 손님 방도 있고 다리가 이래가지고 당장 집에서 뭐 하실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유 나야 괜찮은데 새아가가 괜찮다고 하겠어? 반찬 하나 가져다 주는 것도 그 난리를 치는 앤데 금이 간 다리도 아파 죽겠는데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는 제 신세가 어찌나 불쌍하던지요. 아들은 걱정하지 마셔라. 자기가 잘 얘기하겠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구석은 아들밖에 없구나. 그렇게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하고 집에 들려서 간단한 옷가지 몇 개를 아들이 챙겨가지고 아들네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아들이 부축을 받고 들어오는 절 보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이 보기 좋게 구겨지는 건 물론이고 보자마자 더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요. 손주들 불러서 2주 동안 할머니 좀 많이 도와달라. 괜히 며느리 눈치 보여서 용돈도 챙겨주고 하는데 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어렴풋이 들리더라고요. 어쩌자고 어머님을 여기로 모시고 와? 아니, 왜 당신은 이런 중요한 일을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해? 아니 그럼 나랑 같이 결혼식 갔다가 저렇게 다치셨는데 그럼 어머니 저렇게 집으로 그대로 놔두고 돌아오라는 거야? 길지도 않고 잠깐 집에 계시는 건데 당신은 꼭 어머니 집에 오셨는데도 그렇게 불편한 티를 대놓고 내야겠어? 막말로 우리 어머니 아니면 지금 이렇게 먹고 살 수나 있겠냐고. 어머니 여기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당신이 잘 좀 챙겨. 괜히 티내지 말고. 알겠어? 간병하라는 것도 아니고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면서 유세를 떨어. 아들이 저 때문에 며느리한테 저렇게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화딱지가 나는데 아들 말대로 그동안 받아온 게 얼마나 많은데 겨우 2주 동안 집에 있는 것 가지고도 저렇게 표정 관리 하나 못하고 싫은 티를 낸다는 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못될 수가 있는지요. 2주 동안 반대로 제가 시집살이를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래 해도 틱틱거리고 네 알았어요. 네 어쨌어요. 입이 대빨 나와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게 따로 없었다니까요. 오죽하면 손주들도 식탁에서 제 엄마 눈치를 보면서 그래요. 엄마 요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하고요. 얼마나 그렇게 티를 내고 다녔으면 애들이 먼저 알아보고 그렇게 콕 집어 얘기를 할 정도냐고요. 며느리도 자기 자식들 앞에서는 그렇게 티를 내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지 아는지 아냐. 엄마 그런 거 아니다 얼버무리더라고요. 저도 거기 있으면서 하루하루 집에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너네가 신경 써준 덕분에 2주 잘 있다 간다. 너는 나 집에 간다고 하니까 속이 시원하겠다. 내가 아주 이 집에 있으면서 어디 아프지 말아야지 싶었다니까. 어머님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무슨 어머님 간다고 속이 시원해요. 그래도 어머님 집에 계시는 동안 신경 많이 쓴다고 썼는데 어머님 잘 모셔다 드리고 와. 자기 딴은 열심히 챙겨드렸는데 꼭 가실 때 다 돼서 저런 소리 한다고 투덜거리는 며느리를 보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한다고 속으로 또 씹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 며느리 때문에라도 어디 다시는 안 아파야겠다. 이 눈치 보는 거 서러워서라도 뭐 아들 손 빌릴 일 안 만들어야지 하고요. 그런데 참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나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소라면 멀쩡하게 잘 걸어 다녔을 결혼식장에서 괜히 발이 헛디뎌져 넘어진 것부터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젠 어디 넘어졌다 하면 단순히 삐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금이 간다는 것이 몸도 하나 둘씩 고장나는 나이가 된 거예요. 병원에 가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어디 목이 조금만 아파서 감기인가 하고 병원에 가도 검사부터 받아보자고 하니까 괜히 또 검사 받았다가 이거 중병이라고 얘기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어머님, 이거 큰 병원에 가셔가지고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사진 보면 혹이 하나 보이잖아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사람들 사진이거든요. 어머님 여기 보시면 이쪽이 까맣게 보이죠? 이거 지금 여기가 다 혹이라는 거예요. 이거 검사해봐야 아는 거지만 결과가 만약에 안 좋다고 하면 그땐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하시는 것보다 큰 병원 가서 검사도 제대로 받아보고 수술까지 같이 하시는 게 좋으니까 자식들 있으면 연락해서 한번 큰 병원 가보세요. 가뜩이나 자식들 때문에 머리 아픈 날들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목부터 가슴 쪽으로 이어지는 곳을 만질 때마다 뭐가 이렇게 볼록 올라왔나 하고 씻을 때마다 만져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상하다 생각만 하고 말았거든요.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거울로 봐도 이게 한눈에 보일 정도로 툭 튀어나와 있길래 이게 계속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가게 됐어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나이를 좀 먹고 나니까요. 병원에 가는 게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무서워요. 병원에 한번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이게 좀 큰 게 나올까 봐요. 뭐 중병이라도 발견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일단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얘기 한마디 한 건데 제 머릿속엔 이미 최악의 상황부터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정말 안 좋은 암이라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뭐 암이라던가 이런 병이라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남아있는 재산은 또 어떻게 처분을 해야 하고 또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병원은 다녀야 하고 친구들이 자식들이 여러 명 되는데도 막상 병원 같이 다닐 자식 하나 없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난 자식이 셋이나 돼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속으로 으쓱하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었는데 저도 상황이 되니까 전화기를 열었다 닫았다 몇 번이나 고민을 했는지요. 바쁘니? 요즘 막내랑은 연락하고 최서방은 뭐 회사 다니는 거 할만하다니? 아니 뭐 갑자기 연락은 뭐 그냥 너네 잘 지내나 궁금도 하고 요즘 얼굴 못 본 지도 꽤 된 것 같아서 생각도 나고 하니까 해봤지. 엄마가 언제 또 필요할 때만 연락했다고 그래. 그래도 만만한 게 둘째 딸이라고 한참 고민하다가 전화를 하니까 반응이 냉담합니다. 엄마가 갑자기 어쩐 일로 전화를 했냐고, 뭐 필요한 거 있냐고, 할 말이 있냐고 대번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또 그럴 때만 연락을 했냐고 싸우자는 식으로 나오는 딸의 말투에 저도 곱지 않은 말투로 말이 나가고 말았죠. 결국에 병원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전화를 끊고 말았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막내딸한테는 아예 연락을 해볼 엄두도 내보지 못했고요.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눈치 주는 며느리가 있는 집엔 도저히 가고 싶지 않았는데 병원도 그렇고 결국에 아들네 가는 방법밖에 없겠다 싶어 결국에 아들을 찾았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뭐 목 쪽에 혹이 보인다고 큰 병원 가서 검사를 좀 받아봐야 한다는데 오래 안 있을 거야. 너네 집에서 지낸다는 것도 아니고 어디 괜찮은 호텔이랑 좀 알아봐주고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좀 도와줘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내가 이런 것까지 며느리 눈치 보면서 힘들게 얘기해야겠냐? 엄마, 그런 일 있으면 당연히 집으로 오셔야지. 우선 병원부터 가서 검사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됐어. 내가 말해놓을게. 무슨 그런 걸로 눈치를 보고 있어요. 됐어요. 그래도 역시 믿을 구석은 아들밖에 없다고 강단 있게 얘기하는 아들의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짐을 챙겨서 아들네로 다시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도 이번엔 아들과 며느리가 미리 얘기를 해놔서 그런지 지난번처럼 크게 눈치를 주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몸이 아파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할 수준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며느리도 제 건강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이 아주 막대먹은 애는 아니구나 그렇게 느꼈죠. 아들은 출퇴근을 해야 하니까 함께 병원을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없으니 거의 며느리와 왔다 갔다 다니게 됐죠. 그렇게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왜 그렇게 길게만 느껴지든지 아들이랑 며느리 집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도 저한테는 꽤나 지치고 힘든 일인데 요 며칠 병원에 왔다 갔다 한다고 기력이 빠질 대로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평소엔 이렇게 기운이 없진 않았는데 병원 그것쯤 갔다 오니까 뭐 벌써 환자라도 된 것 마냥 온몸에 힘이 쭉쭉 빠지고 집에 들어오고 나면 내내 누워서 잠만 자게 되더라고요. 아마 검사 결과 기다리고 뭐하고 한다고 저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긴장도 많이 했던 탓인가 봐요. 남편이 아팠을 때 온 가족이 고생한 것도 생각나고 나도 그렇게 고생하다가 가면 어떡하나 덜컥 겁도 나고 불안하기만 하고요. 이럴 때 누가 옆에서 괜찮다고 해주면 위안이 되겠다 싶은데 아들이나 며느리나 집에 있는 손자들은 그냥 어쩌다 집에 객식구 하나 들어온 것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 가족들한테 덜컥 짐덩어리 취급받는 느낌에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스트레스였고요. 아시죠? 그럴 때 괜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게 되는 거요. 예, 나 이러다가 정말 덜컥 아프다는 소리 듣기라도 하면 어떡하니? 검사 결과 나오려면 며칠 안 남았는데 병원에서 괜히 안 좋은 소리라도 들을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이제 밥도 안 들어가. 정말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건지 입맛도 없고 속도 울렁거리는 것 같고 어디 중병일까 싶어가지고. 어머니, 그 나이 먹으면 어디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예요. 별일 없겠죠. 그리고 어디 아프시면 뭐가 걱정이에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요. 요즘에 요양원이 요양원 같지도 않대요. 요즘 제 주변에도 보면 어디 한두 군데 크게 안 아파도 또래 친구분들 많아서 뭐 양로원 가서 친구분들 사귀고 싶으시다고 일찌감치 좋은 요양원 들어가시려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애기 아빠랑 주변에 괜찮은 요양원들 몇 군데 찾아놓고 알아보고 있거든요. 괜찮은 요양원들이야 가격이 비싸긴 한데 그거야 뭐 걱정이에요. 아가씨들도 있고. 말이라도 어머님 그런 걱정 마세요. 뭐가 걱정이세요? 제가 모실게요. 이런 소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소리 듣고 좀 마음 편하려고 꺼낸 얘기였는데 며느린 대뜸 제 얘기를 듣자마자 안 그래도 어머니 모시려고 좋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가 그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을 툭 끊었죠.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하면서요. 며느리도 자기가 한 말에 뭐가 문제가 있냐는 식으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 반응에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갑자기 무슨 요양원이에요. 제가 평소에 자식들한테 거의 노래를 부르다시피 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요양원은 안 들어가고 싶다. 자식들 많이 있으니까 요양원 들어갈 일 없어서 참 다행인 것 같다. 매번 얘기를 했는데요. 요양원은 무슨 요양원? 아, 내가 언제 요양원 들어간다고 괜찮다고 얘기나 했어? 그리고 아직 내가 뭐 어디 병원에서 중병 걸렸다고 얘기가 나온 게 아닌데 너네는 뭐 어디 당장 내가 잘못되기라도 할 것처럼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이렇게 알아보는 게 당연하죠. 아, 막상 중병 걸리면 요양원도 못 들어가요. 요양원은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중병 걸려서 거동 못하면 요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들이 다 같이 능력이 되고 거기 보내드릴 돈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 요양원이라도 알아보고 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뭐 집에서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수발이라도 들어야 한단 말씀이신 거예요? 어머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기적? 아니,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야? 너 지금 이 집 살고 있는 거, 그거 다 누구 덕인데, 이 집 한 번 올 때마다 나한테 그렇게 눈치를 주더니, 이제 아예 이 집에 못 들어오게 아예 노인네 요양원에다 갖다 가둬 놓을 궁리나 하고 있던 거냐?
내 아들이 그거 알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요양원 얘기로 시작해서 며느리와 언성이 커지고 갑자기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너네 아니면 아버지 유산 미리 물려줘서 내 딸들이랑 사이 틀어질 일도 없었다. 딸들이었으면 지금 나 이렇게 아팠을 때 냉큼 요양원 모시겠다. 그런 소리부터 할 것 같냐. 세상에 배웅망덕도 이런 배웅망덕한 소리가 있냐. 내 아들은 네가 이런 궁리하고 있는 거 알고나 있냐 하니까 며느리가 기가 막혀 합니다. 어머님 요양원에 모시자는 얘기 자기가 먼저 했던 게 아니라 제 아들이 먼저 했던 거라면서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기가 막히던지요. 뭐, 내 아들이? 거짓말하지 마라. 내 아들이 그런 소리를 했을 리가 없어. 걔가 얼마나 자기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앤데 네가 모자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아주 이간질을 제대로 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이 집이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해주셨다고 집 가지고 대체 언제까지 유세 떨면서 사실 거예요? 다른 집 며느리들이요. 집이 뭐예요? 더 대단한 거 받고 살아요. 그런 거 받고 사는 사람들도 세고 셌는데 어머님처럼 유세 떠는 사람들 한 명 없어요. 평생 자기 손으로 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아버님 유산 가지고 저희 목줄이라도 쥐고 있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저 더 이상 참아드리기 싫고요. 어머님도 자식들 생각하면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되죠. 저 같으면요. 자식들한테 더 피해주기 싫어서라도 내 발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하겠네요. 그 돈 얼마나 된다고. 그거 이고지고 가실 거예요? 그거요.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그거 다 가지고 요양원 들어가셔서 어머님 그 좋아하시는 대장놀이 평생 하시면서 지내시라고요. 저희는 이제 어머님 하인 노릇하는 거 지긋지긋하니까요. 네? 기가 막혀서 너 지금 말 다 했냐? 당장 아들 불러라. 너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들 불러서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확인할 거다 하니까 며느리가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불러라. 아들이라고 뭐 틀린 소리 할 것 같냐 하고 제 어깨를 밀치고 해서는 안 될 소리까지 하면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전 진짜 그런 여자가 제 며느리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아직까지 믿기지가 않는다니까요. 욕심만 많은 미친노인 내가 진짜 꼴랑 그 아파트 하나 해주고 나머지 돈은 주기도 싫어서 자기가 꼭 쥐고 있는 주제에 이제 그 노인네 몸뚱이까지 자식들한테 모시라고?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이제 어디 요양원에 가서 나가 죽든 말든 뭐든 알아서 하시라고요. 네? 제발 저 좀 그만 좀 괴롭히시라고요. 제 양쪽 어깨를 퍽 하고 밀치고 전 그대로 바닥으로 나둥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기가 막혀서 며느리를 바라보니 서슬퍼런 눈으로 검사 결과 나오고 요양원 들어가기 전까진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 방에서 기어나올 생각도 하지 말라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바닥에 나동그라진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결국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볼품없는 노인네가 됐다는 현실이 저를 뒤덮는 순간 서러워서 눈물이 추적추적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남편 죽을 때 따라 죽을 걸.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여태까지 살아있어서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해야 하나 하면서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후회와 회한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처음엔 원망만 가득했었죠. 저거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구나 하고요. 그런데 한참을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거 결국 내가 다 불러온 내 팔자구나 싶더라고요. 아들이 다 해줄 거라 믿고 아들한테 쏟아붓지만 않았더라도 딸들이 저한테 늘 그랬거든요. 엄만 결국에 그 지독한 아들에 대한 짝사랑 때문에 후회하는 날 올 거라고요. 그 말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뭐. 제가 평생 그렇게 사랑해 죽으려고 했던 그 아들이, 그 아들과 며느리가 결국에 제 노후를 비참하게 만들게 된 것이니까요. 니네 오빠가 니네 새언니랑 나 요양원 보낸다더라. 나한테 욕심만 많은 미친 노인네라고. 아이고, 내가 그렇게 들어가기 싫다고 안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꼴랑 그 아파트 하나 해주고 이제는 늙은 몸뚱이까지 모시라고 한다고.
어디 요양원에 가둬놓고 나가 죽든 말든 뭐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그때 니네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나 정말로 요양원 안 들어가고 싶다. 거기 들어갔다가 다른 노인네들처럼 간병사한테 구박받고 말도 못하고 두들겨 맞고 멍청이처럼 주는 밥만 받아먹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어. 결국 찾게 되는 건 두 딸들 뿐이라고 그렇게 엉엉 울며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병원 검사 때문에 아들 집에 와 있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던 딸이었으니까요. 오열을 하는 제 목소리를 들은 딸은 대체 그게 누구냐고, 누구 허락을 받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냐고 버럭 화부터 내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다면서요. 엄마, 거기 딱 가만히 계셔. 내가 지금 막내랑 당장 모시러 갈 테니까. 알겠어?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이 배응망덕한 놈. 인간만도 못한 새끼. 이 인간 말종 새끼. 자기 오빠한테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전화를 끊은 둘째 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네로 들이닥쳤어요. 저희 딸 오자마자 큰 소리로 우리 엄마 어디 계시냐고 며느리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방에 거의 감금당하다시피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 절 보고는 눈이 완전히 돌아버렸잖아요. 막내딸이 우리 엄마 어쩜 좋냐고 저를 일으켜 세우고 둘째 딸은 바로 자기 새언니 머리채를 확 휘어잡더라고요. 제가 말릴 새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죠. 이거 안 놓냐고요. 받아갈 거 다 받아먹어 놓고 이 인간만도 못한 것들아. 누구 허락을 받고 우리 엄마를 요양원을 보내. 니들 우리 엄마 요양원에 가둬놓고 또 지난번처럼 엄마 바보 만들어서 꼬드겨가지고 남아있는 돈도 다 니들 앞으로 돌리려고 그 개수작 부리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이 쓰레기들아. 이런 것들한테 매번 속아가지고 돈 갖다 퍼주고 우리 엄마도 답답하지만 니들이 제일 나빠. 알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어? 진짜 아수라장이 됐죠. 막내딸이 며느리와 저희 둘째 딸을 그렇게 뜯어 말리고 전화 듣고 달려온 아들이 와서 두 사람 뜯어놓고 나서야 겨우 상황이 진정됐어요. 세상에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며느리 머리가 산발이 되고 얼굴은 다 긁히고 코피 터지고 엉엉 울고 당신 동생들 저거 깡패 아니냐고 울고불고요. 야, 넌 큰아들이나 되는 놈이 엄마 모시기 싫으면 싫다. 솔직하게 말을 하면 되지. 네 마누라 앞세워서 치졸하게 엄마 요양원 보낼 궁리하고 있었냐? 엄마, 저놈이 저런 인간이야. 이제 아시겠어요? 저런 놈한테는 아파트가 뭐야. 엄마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지 돈부터 찾을 놈이라고. 엄마, 오해예요. 야, 네가 뭘 안다고. 지금 엄마 좋은 요양원으로 모셔드리려고 우리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었던 거라니까. 됐다. 이제 다 필요 없어. 너 같은 놈도 아들이라고. 내가 그동안 왜 널 그렇게 싸고 돌고 애틋했는지.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가슴을 치고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들한테 배신당한 기분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하겠어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 내버려 두고 딸들과 함께 그 집을 나왔습니다. 둘째 딸한테도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를 했죠. 지나간 세월 동안 아들한테 치여 살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부모 생각했던 거 두 딸들밖에 없다는 거 내가 모르고 살아서 미안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제 검사 결과 나오면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려고요. 요양원에 들어가게 생겼으면 요양원 들어가고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생겼으면 요양병원에 들어가고요. 아들이 아니라 딸들 통해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노인네 고집으로 자식 고생시켰던 거 저도 이젠 다 내려놓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시 살아보려고요. 말도 안 되는 집착들 다 내려놓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은 삶에 큰 미련과 집착 없이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들 하나씩 되돌려본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보렵니다. 제가 그동안 지은 죄를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서라도 딸들과 화해했으니 하나하나 실타래처럼 얽힌 매듭 풀어나가 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듣는 사연 채널이라고 하니 처음부터 손이 갔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60이라는 나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야 저 나이 되면 무슨 낙으로 사나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했지만 막상 이 나이까지 와 살아보니 60도 살만한 아주 좋은 나이라고요. 저의 60대는 기대했던 것보다 아주 좋았으니 70이 되어도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에 굴곡이 없었던 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굴곡하면 저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 인생엔 늘 굴곡이 많았죠. 어쩌면 그건 운명과도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길 굴곡이 많은 인생이 사계절이 있는 인생이라고 좋은 인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전 이 말에 동의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굴곡으로 인해서 제 몸에 굳은 살이 생기고 회복력도 생기고 힘도 생겼지만 반면 상처도 아주 많이 받았거든요. 가족에게서, 낯선 사람들에게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여러 군데에서요. 그리고 특히 시댁에서 받은 상처가 그중 가장 큰 상처죠. 전 이 상처를 아주 뼈저리게 아픈 상처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만큼 제 마음속에 아주 깊게 오래 자리에 앉아 절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상처에 대해 얘기를 해볼 겸 저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겸 펜을 쥐어봤어요. 틈날 때마다 듣는 이 사연 채널로 그간 위안을 많이 받았으니 제 얘기로 또 어느 누군가는 힘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시리라 믿으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전 우선 전라북도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5형제였고 제가 우리 가족 중에 중간이에요. 제 위로 언니 2명이, 아래로 남동생 2명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짐작하시겠지만 저를 포함한 언니 2명보단 남동생 2명이 훨씬 사랑받고 자랐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까요? 네, 저희 땐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잖아요. 저희 친정엄마는 특히 남자를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저희 첫째 언니를 낳았을 땐 장남이었어야 하는데 아니어서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저희 첫째 언니는 엄마와 아직도 보고 살지 않습니다. 가슴에 맺힌 한이 많은 거죠. 아무튼 그러니 셋째인 저라고 해서 뭐 얼마나 시선이 왔겠어요. 제가 학교에 가든지 말든지 뭘 하고 싶든지 아닌지 엄만 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밥 먹고 똥 잘 싸고 그러면 잘 크는구나 생각하셨죠. 엄마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오직 남자들, 그러니까 남동생 2명이 잘나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서 잘 살게 하는 것 그것뿐이었죠. 너네들은 그냥 주는 대로 밥 먹고 입고 그러면 돼. 어차피 중요한 일은 남자들이 할 거니까. 알았냐? 네, 알겠어요. 그 소리에 언니들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곤 했는데 전 그게 늘 불만이었죠. 그래서 저만 싫다고 외쳤습니다. 여자도 충분히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고 집안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엄만 여기서 뿔이 확 나셔서는 제 뺨을 한 대 탁 후려치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때의 일이 생생합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여자가 뭐 어쩌고 어째? 니년이 아주 기만 살아서 공부도 안 하는 게 무슨 집안을 일으키고 뭘 한다고 이엠병을 떨고 있어. 그런 허풍 떨 시간에 가서 밭이나 돌보고 집안일이나 해. 전 그 말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 씩씩거리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길거리를 맴돌다 아버지를 찾아가겠다고 생각했죠. 아버지는 읍내에 있는 공장을 다니셨는데 이 공장이 사고가 많은 공장이었어요. 전 아버지 공장에 가서 아버지를 다짜고짜 불러내달라고 한 뒤 엄마와의 싸움을 말했죠.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저를 달래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민숙이 너도 원하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래, 그까짓 거 다 하면 되지. 아버진 민숙이가 잘 될 거라 믿는다. 그러니까 마음 상해 말고 집에 가 있어. 아버지 일 끝내고 곧 갈 테니까, 응?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큰 위로가 됐어요. 마음이 놓이고 저도 화가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터덜터덜 집으로 다시 돌아가 방문을 닫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 저의 개인적인 아픔이 생기고 맙니다. 옆집 사는 정숙이네 아줌마가 달려오셔서는 공장에 큰 불이 났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고가 많은 공장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엄마도 너무 놀라서 급하게 공장으로 뛰어갔죠. 이미 소방차가 와 있고 공장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전 우리 아버지가 설마 저 안에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잠시 후 들것에 아버지가 실려 나오시더라고요. 심장이 정말이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단 그대로 저희는 응급차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게 됐죠. 그런데 아버지의 상태는 육안으로 봐도 무척 심각해 보였습니다. 얼마 못 살 것처럼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셨고 전 그런 아버지를 보기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줄줄 흘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빠, 제발 가지 마. 안 돼, 아빠. 하지만 끝내 저희의 외마디 비명은 무참히 삼켜지고 저희 아버지는 병원에 가신 지 6시간도 안 돼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치룬 장례식에서 어머니는 너무나 원통한 얼굴로 바닥을 치고 우셨어요. 저희도 모두 가슴이 아팠지만 엄마야말로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잃으셨으니 참 막막하고 힘드셨겠죠. 그래도 엄만 자식 새끼는 다 건사해야겠다며 바로 일어서서는 장터에 나가 옥수수를 팔고 밤엔 어디 식당에 나가 일도 하고 끊임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아마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란 이름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저희 엄마가 버신 돈 다 어디로 쓰셨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전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버신 돈은 다 남동생들에게로 갔으니까요. 엄마, 나 대학 가고 싶어요. 나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알잖아요. 무슨 대학식이나 가려고 그래. 여자가 고등학교 갔으면 아주 훌륭한 거다. 그것도 우리 형편의 감지덕지야. 너 고등학교 보내주기 싫었는데 가게 한 거라고. 남동생들은 대학에 갔지만 전 대학에 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온 보상금 역시 그 학비로 다 쓰였고요. 전 대학에 가는 남동생들이 너무 부러워서 하염없이 그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리고 전 그때부터 돈을 벌고자 다짐했죠. 제가 남편을 만난 것도 그쯤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남편은 당시 알아주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전 그냥저냥 어중이 떠중이처럼 지내던 사람이었고요. 마음속에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건 많은데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 가게에서 일을 하며 간간히 제 용돈이나 벌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군요. 민수가 네가 얼굴이 이쁘장하잖아. 이번에 내 친구의 친구가 여자 찾는데 꼭 말하는 스타일이 너 같더라니까. 너 한 번만 나가봐라. 응? 그렇게 성사된 자리였습니다. 제가 사는 형편을 보곤 바로 싫다고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몇 번 더 만나자고 했고 어느새 전 프로포즈까지 받게 됐고요. 얼떨떨했어요. 그때까지도 왜 이 사람은 내가 좋다고 할까 신기했죠. 하지만 어린 나이 뭘 알았겠어요. 그냥 저도 이 사람이 나쁘지 않고 같이 살기에 좋은 조건이니 마다하지 않는 거죠. 특히나 이때 저희 친정 엄마의 성화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조건이 좋으니까 반드시 시집을 가야 한다며 난리셨어요. 너 그만한 사람 또 없다. 아 언제 또 그만한 남자가 들어오겠냐? 물 들어올 때 노져와야 한다고. 너 반드시 그 남자랑 결혼해야 돼. 알겠니? 엄마 알겠는데 너 엄마 말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반드시 후회할 거다. 내가 장담해. 네, 거의 말할 틈을 주지 않고 다다다다 쏘아대셨어요. 요즘 친구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아무쪼록 전 그렇게 남편과 얼떨결에 결혼해서 얼떨결에 살게 된 겁니다. 꼭 반드시 어떤 확신이 있어야 결혼을 하는 어린 친구들도 많다고 하던데 전 결혼하고 사람은 차차 알아가 보자는 생각으로 한 결혼이었어요. 근데 살아보니 이 결혼 생활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 신혼생활은 좋았죠. 서로 좋다고 해서 시작한 결혼이니 같이 살 맞대고 사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이 들었고 남편도 제게 잘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쪽에 있더라고요. 시댁입니다. 여러분들 시댁살이 한 번쯤 다들 겪어보셨나요? 제 세대 여자들에게 물어보면 시댁살이 안 당해본 여자가 없던데 전 이게 대한민국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고 안쓰러운 부분이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나이에 시집와서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서 가족이랍시고 엮어 사는 건데 잘난 아들과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박받고 서러운 많은 시절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돌이켜보건대 산 게 아니고 살아낸 거죠. 아마 저희 모두 그럴 거예요. 남편은 중재자 역할을 못했습니다. 제가 애 키울 동안 자기는 그 돈 벌어야 한다고 허구한 날 출장이다 뭐다 하며 밖으로 나가 돌기 바빴거든요. 가장은 남편이었죠. 여자인 전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는 평범한 그 시대의 가정주부였고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 정말 저희 시어머니는 독보적인 캐릭터였습니다. 일단 굉장히 짠순이 기질이 강하셨는데 그걸 저에게까지 강요하시며 시시때때로 괴롭히려 들었죠. 잠깐 여기서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시어머니는 하다못해 휴지 한 칸도 아껴 쓰시는 분이었답니다. 제가 시댁에서 변을 볼 일이 있었는데 중간에 문을 두드리더니 너 휴지 몇 칸 썼는지 체크할 테니까 물 내리지 말아라 라고 하더군요. 그 정도로 절약 정신이 온몸에 배어 계셨는데 그걸 특히 며느리들에게 강요하고 윽박지르시며 못살게 굴었죠. 그날의 서러움이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남편은 3남매 중 막내였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을 특히나 어여뻐하셨어요. 왜냐하면 3남매의 위 2명 시누이와 아주버님이 모두 별로 볼 거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은 진작에 이미 다른 길로 빠지셔 하는 사업마다 족족 말아드셨고 시누이인 이상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허구한 날 시댁에 돈이나 달라고 조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입장에서 정상은 남편밖에 없었던 거죠. 남편은 그나마 자기 구실은 하고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실제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조금 딸 같은 아들이기도 했어요. 나는 우리 아들 낳은 게 참 잘한 일 같아. 사실 키울 때는 믿져야 본전이다 하는 마음으로 낳고 키웠는데 지금 보니까 최고로 잘 컸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지 몰라. 그 좋은 회사에도 그냥 척 한 번에 붙어서 성실하게 다니고 남들은 회사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때려치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 봐봐라. 얼마나 성실해. 며느라가 넌 복 받은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낚아채서 그 정도로 살고 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 돼. 네가 무슨 걱정이 있니? 돈 걱정이 있어. 뭔 걱정이 있어? 애만 잘 키우고 살면 되는데. 시어머니 사실상 명절이든 언제든 들리면 이런 말을 하시곤 했으니 나중엔 귀에 피딱지가 앉을 지경이 되더라고요. 절약 정신 강한 시어머니가 본인의 막내 아들까지 사랑에 맞지 않으시니 정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명절날이면 가족들이 쫙 모여있는 자리에서 남편을 축혀 세우며 제 남편이 이번 달에 자기한테 용돈을 이만큼이나 줬네, 최고네 하고 저는 은근슬쩍 깎아내리셨으니 참 제 처지가 그때마다 괜히 부끄럽고 민망스러웠어요. 이뿐 아니라 시댁은 원체 좀이 있는 집안이라 시누이 아주버님 모두 대학에 갔는데 그러다 보니 대학도 못 나온 절 일단 무시하시고 보셨고 제가 뭐라도 아는 체 하려면 무식한 네가 뭘 알겠니 하는 태도로 나오셨죠.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대뜸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명절날이어서 부엌에서 이것저것 새벽부터 음식을 만들어내느라 정신이 없는 날이었어요. 거의 머리는 산발인 채로 졸린 눈을 겨우 떠가며 음식을 볶고 지지고 하고 있었죠. 시누이는 당연히 없었고 형님과 저 둘이서 부단히 움직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고기를 안 재우고 채소부터 썰려고 하길래 제가 한마디 건넸어요.
어머니, 저 이거 무는 나중에 썰고 고기부터 양념 재워놓는 게 어떨까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참, 예. 네가 뭘 안다고 부엌 일에 간섭을 하니? 아니, 뭐 이런 거이라도 아는 체 하고 싶은 게야? 아유, 됐다, 됐어. 부엌 일은 내가 알아서 하마. 그보다 너 우리 손주 집에서 좀 가르치려면 책이라도 한 자 읽어야 하지 않겠니? 넌 앞으로 명절날 시댁에 와서 괜히 일 돕지 말고 책부터 읽어라. 읽고 나한테 검사받고. 네? 내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말인데 지금 하는 거야. 어차피 부엌 일이야 네 형님 시키면 되는 일 아니니? 얘도 뭐 어차피 너처럼 똑같이 무식하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우리 막내 아들 머리 물려받은 손주면 아마 장차 큰 인물 될 건데 애미 네가 뭐라도 집에서 도움이 돼야지. 그러려면 너 공부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가서 공부하고 책이라도 읽고 지식, 교양, 이런 거 쌓으란 말이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솔직히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마 요즘 같은 시기였다면 이런 시어머니 못 참고 뛰쳐나왔을 겁니다. 어머니가 뭔데 나한테 간섭을 하냐고 그런 막말을 하냐면서 말이죠. 근데 그때 바보 같은 전 그러지 못했습니다. 불쌍한 형님도 고개를 옆으로 돌리곤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리들의 기를 그렇게나 바짝 누르시던 시어머니였답니다. 그러다 남편이 나중에서야 어기적 푹 자고 시댁에 들어와 제 표정에 안 좋은 걸 보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어머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하셨어. 나 너무 억울해 진짜. 내가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이야. 집에서 귀한 딸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남편 반응이 시원찮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은 반응이었습니다. 아유 당신은 뭐 우리 엄마가 한마디 했다고 그걸로 삐지고 그래. 당신답지 않게. 당신 이해심 넓은 여자잖아. 늙은이가 괜히 한마디 했다 생각하고 넘어가.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혼자 밥을 먹으러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그때 순간 정신이 번뜩 차려지더라고요. 아, 내가 뭘 믿고 저런 놈이랑 결혼했을까 싶었죠. 아마 저의 변화는 이때부터 시작됐던 듯 합니다. 내가 남편만 믿고 살아선 안 되겠구나. 그저 자식 키우는 여자로만 남아선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묻기도 하고 제 또래 여자들이 하는 일이 뭔지 물어서 찾고 또 찾았어요. 그 와중에도 제 순환 시대는 계속됐죠. 저희 시어머니가 그 당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셨는데요. 이유는 아주버님이 한탕 크게 사고를 치고 돌아왔는데 집안을 싹 말아드시고 온지라 아주버님 부부가 모두 시댁에 얹혀 살게 된 겁니다. 당연히 좋은 컨디션일 수가 없죠. 장남이 이렇게 된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원통하시다며 무당집을 돌며 굿판까지 벌이셨으니까요. 솔직히 그 굿할 돈 아껴 집에 좀 보태고 아끼셨더라면 차라리 가게에 도움이라도 될 텐데 왜 그러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답니다. 특히 짠순이였던 기지를 생각하면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 저희 신우이란 여잔 결국 이혼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시어머니는 여자는 이혼하면 절대 안 된다며 신우이의 시댁을 찾아가서 빌게까지 했다는데 결국 이혼을 선택하고 집에 눌러앉아 버린 겁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시매부가 아니라 신우이의 까탈스럽고 사람 속 긁는 성격이 아마도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신우이가 다른 남자와 불륜 직전까지 상황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한심했죠. 늘 잘생긴 남자, 몸 좋은 남자 좋아하는 신우이였다 해도 그건 아닌데 대단하다 싶었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불러서 저희 부부가 시댁에 가니 신우인 어머, 이캔 되게 한가한가 보다. 여기 와서 우리 엄마 역정이나 들어주고 있고. 우리 엄마 알아놓은 거 다 쇼야 쇼. 그러니까 괜히 여기 와서 엄마 하는 소리 들어주지 말고 집에 가 있어. 나 새로운 남자 만나서 시집 잘 갈 거야. 하는 철없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었죠.
사람이 되려면 먼 종자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시댁의 아주버님의 시누이까지 다 눌러붙어 있으니 시부모님 속이 속이었겠나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건 그 화와 울분을 시어머니는 또 저에게 쏟아내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집에 여자들이 잘못 들어와서 이런 사단이 나는 게 틀림없다. 내가 용한 무당한테 갔더니 그런 말을 하더란 말이야. 도대체 굿 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난 평생을 휴지 한 칸도 아껴 쓰는 사람인데 정말 요즘 같은 때는 살고 싶지가 않어. 막내 아가 넌 네 남편 관리 잘하고 특히 경제적인 건 아끼고 아껴 써야 돼. 알겠냐? 네, 어머니, 저희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그런 무속신앙 안 믿는데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속으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다. 한마디 겨우 뱉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쳤으면 좋았으련만 시어머님 말대꾸를 왜 아니면 호통을 치더니 연이어 제게 시누이 독립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참나 무당이 말하는 건데 그럼 그게 맞는 말이지 아니니? 잘나지도 못한 며느리들이 그냥 한꺼번에 들어와서 집안을 망쳐놨으니 이 집안 꼴이 이리 돌아가는 거지.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네 신우 저렇게 사는 거 저대로 냅둘 수는 없지 않니? 가족이 도와줘야지 어쩌겠어. 근데 나도 적금이다 뭐다 들어간 게 많어. 묶인 돈이라 깨기도 아깝고. 그러니까 이번엔 니네가 좀 도와줘라. 당연하죠. 누나가 저렇게 힘든데 내가 도와줄게 엄마. 너무 걱정 말아요. 그리고 엄마도 너무 집사람 탓만 하지 말고. 남편은 당연히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저와 상의 한 번 없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정말 측은한 얼굴로 문 너머 자기 시누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전 시누이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명절 때 뭐 하나 돕는 법이 없었고 전 항상 시누이의 생일을 챙겼지만 시누이인 제 생일을 챙겨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오히려 나이 먹었다며 빈정대지만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당시엔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었으니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었답니다. 그게 가장 서러운 일이었죠. 근데 일단은 당신 뜻대로 하라 하고 시누이의 고맙다는 대답 하나 듣는 걸로 마무리해버렸어요. 덕분에 전 말 안 통하는 남편이란 사람과 대판 싸우게 되었죠. 당신 어떻게 그걸 상의도 없이 거기서 덥석 준다고 해? 그 큰 돈을? 우리의 교육비는, 생활비는 어쩌려고? 아니 그건 뭐 당신이 알아서 잘할 거 아니야. 아껴 쓰면 되지. 돈은 어차피 또 벌게 되어 있어. 아니 그리고 뭐 당신이 버냐? 내가 다 벌지. 남편은 자신이 버는 돈에 제가 무슨 발언권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자면 집 살림에만 신경 써. 밖에서 돌아가는 일 신경 쓰지 말고 왜 괜히 신경을 써서 사람 속을 어지럽게 만드냐 너는. 하여튼 넌 그게 문제야. 뭐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너무 화가 나서 이때 목소리까지 마구 떨리더라고요. 이후 전 더더욱 돈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게 됐어요. 제 돈이 조금이라도 가게 경제에 이바지 됐다면 이런 일에도 목소리 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다 전 새벽부터 오후까지 동네 빵집에서 일을 하게 됐죠. 빵집에서 일을 하고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일을 구해 저녁엔 그 일을 했죠. 빵집 사장님이 다행히 아주 후하게 월급을 쳐줘서 당시로는 꽤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애기 엄마가 나와서 일한다니까 기특하네 그려. 애기 엄마 믿고 가게 맡길 테니까 부탁 좀 할게. 내가 요즘 허리가 아팠는데 똑똑한 직원 두니까 마음이 편하네 그려. 전 가게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빵 종류를 외우는 건 물론이고 한 분 한 분 오시는 손님들 다 친절하게 대해드렸죠. 제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남편에게 경제권을 의존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거든요. 번번이 저를 살림하는 여자라고 무시하는 남편이 싫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습게도 이것에 반발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예상하셨나요? 네,
제 시어머니입니다. 저를 쥐잡듯 잡으며 가장 이 집구석에서 저를 무시하던 사람인 시어머니가 이번에도 태클을 걸어오시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제가 제 일을 하겠다고 밖으로 나선 것뿐인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시댁으로 건너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렵게 하루 일을 뺏어 갔더니 글쎄 앉혀놓고 하시는 말이 죄다 이상했습니다. 너는 지금 이 일을 하면 어쩌자는 거냐? 우리 아들 밥도 내팽개치고 지금 나가서 그 푼돈을 벌겠다는 게야? 아니 고작 그 돈 벌겠다고 여자가 못하러 나가기는. 까놓고 말해서 네가 살림이라도 잘하면 내가 믿고 맡기겠다. 지금 하는 살림이나 애 키우는 것도 버거워하면서 무슨 돈까지 번다고 야단이냐? 어머니, 저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여러모로 돈 많이 나가요. 교육비도 생활비도 남편 월급에만 의지하는 것보다 같이 버는 게 낫잖아요. 여자라고 꼭 집에만 있어야 하는 법도 없고요. 세상에 그런 법이 있나요? 시어머니는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나오니까 한 번도 시어머니의 말에 반항한 적 없던 제가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 그 기세를 더 꺾어놔야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는지 더 대차게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너 이제 보니까 말 잘하는구나. 내가 너 보고 책 읽으라고 했지 언제 돈 벌라고 했냐? 네 아들 네 남편한테 떳떳하라고 책 읽어서 교양 싸워도 모자랄 판에 어디 귀한 시간을 그런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천한 일 하면서 보낸다고 나자빠져 있어. 너 그러고도 엄마냐? 우리 귀한 아들 너한테 장가가게 해줬을 땐 나도 다 계산이 있어서 허락한 거야. 네가 내조는 잘하겠지. 멍청해도 내조는 잘하겠지 싶어서 허락해준 거라고. 어머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제가 일을 한다고 해서 왜 제 아들 남편에게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전 오히려 일해서 돈을 버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자식 교육에 더 낫다고 생각되는데요. 남편도 좋아해요. 제가 같이 일하고 돈 버니까 부담 덜 느낀대요. 그럼 된 거 아닐까요? 여기에 시어머니 말문이 한 번 턱 막혔습니다. 남편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자기 자식이 편하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던 거겠죠. 뭐라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어버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전 엄청난 희열을 느꼈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남동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저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이제서야 제가 저로 사는 기분이었죠. 나도 그림자가 아니고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저란 사람에 대한 가치를 지금에서야 발견한 느낌이었죠. 전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명절날 돌아오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명절날 저만 책 읽고 그러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형님이랑 어머니 두 분이 사시기 힘드니까 제가 도울게요. 사실상 저희 가족 구성원 중 제가 가장 측은하고 안타깝게 여기던 사람이 바로 저희 형님이었는데요. 형님은 그야말로 시댁에서 찍소리 못하고 그저 순종적으로만 살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형님도 저와 비슷한 집안 환경에서 자라셔서 시어머니의 구박이 말도 못했고요. 특히나 이젠 시댁에 함께 살게 되셨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시겠나요. 아주버님에게 치이고 시어머님에게 치이고 그렇게 형님이 늘 혼자 일하시느라 힘에 부처 하시는 거 보고는 전 명절이라도 형님을 최대한 배려하며 제가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곤 시어머니가 뭐라 하시든 흘려들었죠.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여자가 무슨 돈을 번다 그러냐. 자식 엇나가서 막 나가기라도 하면 다 네 탓이다. 그런 초치는 말들을 자주 했는데 전 그럴 때마다 코웃음을 치며 넘겼고 형님도 어느새 그런 제 영향을 받았는지 나중엔 같이 덩달아 웃으시더라고요. 형님은 시자만 나와도 무섭다고 시금치도 먹기 무섭다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와 같이 있을 땐 시어머니의 뒷담화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어요. 난 동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난 시어머니 말은 대꾸도 반박도 못하는 거 동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저희 처지가 저래서 내가 더 면이 안 서기도 하지만 내 친정 가지고 욕하는 거 듣고도 그냥 혼자 울고 말아버리거든. 에휴, 더럽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요즘 동서가 너무 멋지고 부럽고 그러네.
동선 어떻게 그러는 거야? 시어머니 안 무서워? 형님, 저도 형님처럼 시어머니 너무 두렵고 싫었어요. 그냥 제 남편의 어머니란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축되고 괜히 제가 죄인 된 것 같고. 근데 형님, 인생 짧잖아요. 밖에서 돈 벌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집안에만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걸 훨씬 행복해 한다는 걸요. 그러니까 형님도 주눅 들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다 말씀하세요. 뭐든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면 도울게요. 우리 같은 며느리들끼리 뭉치자고요. 그래, 그렇구나. 그런 거였구나. 동서, 고마워. 그래, 부탁할 거 있으면 할게. 그때 형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웃는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형님은 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그날부로 한 달 후 정말 아주 멋진 결정을 하셨어요. 그 결정에 제가 놀라고 남편이 놀라고 시댁 식구 모두가 놀랐죠. 그 평범한 저녁날 형님이 식탁에 다 차려놓은 요리를 시어머니가 맛보시더니 국 맛이 별로다 하며 간을 평하자 어머님, 저 못해 먹겠네요. 하고는 이혼 서류를 시어머니 얼굴에 던지곤 시댁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따로 불러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네요. 동서, 나 이 결정 후회 안 할 것 같아. 아마 평생 잘한 결정이 될 것 같아. 아직은 겁도 나고 그러지만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뭘 못하겠어. 나 뭐든 해서 먹고 살 거야. 고마워, 동서. 그렇게 시댁을 등지고 나간 형님의 모습은 너무나 멋졌답니다. 그리고 저도 형님에게 영향을 받아 앞으로 어떻게 또 내 길을 모색해 나갈지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땐 저희 아이가 한창 커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심한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을 때였죠.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조금만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도 돈을 벌고 하니까 쉬고 다시 일하겠다고요. 결혼하고선 계속 회사를 다니던 남편이었으니 저도 알겠다고 흔쾌히 허락을 해줬답니다. 근데 남편이 한 번 쉰다고 하고 1년이 지나도 구직을 할 기미를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어느 날부턴 아예 거실 소파와 합체가 되어서 일어나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아이가 아빠 직업이 이제 뭐냐고 저에게 물어올 지경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 쉬고 싶다는 말만 늘어놨습니다. 그럼 당신 언제까지 쉴 건데? 제가 이 한마디만 해도 난리가 났죠. 자기는 지금까지 회사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견디며 일해왔다. 다 집안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였다. 온갖 한탄을 해대면서요. 고생은 자기만 했나요? 똑같이 고생을 한 저도 앞에 있는데 말입니다. 남편이 고생한 건 이해하지만 기간이 길어지니 가슴이 조여오고 답답해지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노후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불안해졌죠. 그러다 전 친한 언니에게서 제안을 하나 받게 됐는데요. 언니가 구상하는 옷 사업이 있는데 같이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당시엔 온라인 판매가 원활하지 않았고 옷을 보통 밖에서 구매하는 시기였는데 언니는 온라인 쪽도 노려보자고 말하면서 생각한 사업의 기획안을 내밀었습니다. 전 단숨에 구미가 당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은 정말이지 훌륭했어요. 온라인 쪽을 뚫어볼 거라는 언니의 당찬 포부가 정말이지 먹혀들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엔 옷을 인터넷에서 많이 사고 파는 시대가 됐잖아요. 저희는 아주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1명 두고 시작했지만 점점 사업의 규모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큰 돈을 쥐어갔어요. 흥망성쇠도 있었지만 그것도 잘 극복하고 견뎌나갔습니다. 우리 아이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제게 종종 엄마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럴 때면 보람을 정말 많이 느꼈죠. 자식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엄마라니 상상도 못했는데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니까요. 늘 그저 집에서 설거지하고 요리하는 게 가장 저와 어울리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마도 인생을 살아나가며 헤쳐나가며 차차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아직도 인생이 배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배우면서 성장하고 또 실패하면서도 다시 제 길을 노려보고 그 속에서 제가 조금씩 커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던 중 저희 집에는 또다시 문제가 족족 터지기 시작했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제가 돈을 잘 버니 자기도 사업에 합류를 했는데 일은 잘 안 하고 여직원들과 노닥거리기 바쁘다는 거였어요. 어찌나 웃음이 환하게 걸려있는지 회사에 오는 게 아니고 어디 미팅 자리에 가 있는 사람 같았죠. 둘째로는 이게 가장 거슬리는 지점이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제 사업에 남편이 합류해서 직원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안이꼽게 생각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걸 굳이 문자와 전화로 계속해서 얘기하시며 자기 아들 기죽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와 아들을 시댁으로 부른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자기의 출신을 잊으면 안 돼. 개구리도 올챙이적 잊으면 안 된다고. 그럼 큰 코 다치는 일이니까 내가 누굴 향해 이런 말 하는 건진 알겠지? 네가 예전에 네 형님 부추겨서 이혼시킨 거 그것도 아주 못돼 처먹은 짓이었지만 나는 다 눈 감고 넘어가 줬다. 근데 네가 돈 좀 맞은다고 그걸로 남자인 네 남편 기죽이려고 들면 나 그거는 절대 못 넘긴다. 그럼 내가 네 사무실 찾아가서 그냥 다 뒤집어 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냐? 어머님, 제 출신 잊지 말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잘 새겨 들을게요. 제가 워낙에 똑부러지고 당당한 사람이라는 얘기시죠? 감사해요, 어머님. 이번에 용돈 넉넉히 챙겨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출신 잊지 말라고 하는 건 딱 봐도 뻔하죠. 천안 출신이고 우리 아들한테 기대 살았던 신세니 그거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였죠. 불안하시니까 그런 걱정하시는 거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걸 굳이 왜 저에게 적대적으로 드러내시는 건지 그 오랜 세월을 시어머니와 가족처럼 살았지만 가족은 아니었구나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맞대응한 거였죠. 그랬더니 뭐라고? 아니 내가 무슨 그런 의미로 말한 거냐? 너는 말귀도 하나 못 알아쳐먹어? 역시 대학 못 나온 애들은 이래서 안 돼. 아유, 싸워먹을 데가 없어요. 아주 그냥. 시어머니가 혀를 차시며 고성을 지르시길래 전 그냥 뒤돌아 이제 슬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더 상대하기 싫어서 말이에요. 할머니! 근데 처음으로 제 아들이 시어머니를 향해 입을 떼더라고요. 아, 나한테 자식이 있구나. 나를 든든히 뒷받침해줄 자식이 있구나. 이것 역시 함께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야 그냥 어디 종합 선물 세트에 딸려있는 부속품 같은 존재였지만 자식은 달랐어요. 제 사업에서도 영업장들 관리하면서 든든한 역할을 해주었고 시어머니에게도 그러지 말라고 되려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출신이라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아끼시는 아빠는 정작 일 안 하고 노세요. 저희 엄마가 힘들게 고생하고 돈 버시고 저도 키우셨고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옳지 못한 말씀이세요. 저희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시어머니는 또 아무 말씀 못하셨죠. 손주가 엄마 편 들고 있으니 서운했는지 눈물마저 글썽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소리를 왁 지르셨고요. 얼굴 안 보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니 저는 알았다 하고 물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참 아들에게 흐뭇한 마음이 많이 들었네요. 사실 전 사업으로 돈을 벌게 되면서 사실상 시댁에도 친정에도 도움을 많이 줬어요. 아주버님이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다 하셔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드렸고 우리 친정 언니들에게 심지어 시누이에게까지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해줬죠. 저기 올케 미안한데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응? 앞으로 내가 잘할게.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 이번 달 카드값 못 갚으면 나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 미안해서 우리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이미 몇 번이나 손을 벌렸거든. 시누이는 분명 빌릴 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이렇게 울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기어이 집까지 찾아와서 울며 불며 애걸을 했죠. 내가 지금까지 함부로 대했던 거 그거 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응? 저기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응? 무릎 꿇을까?
그래, 내가 무릎 꿇을게. 남동생한테 말하기도 체면이 안 서고, 정말 방법이 없어서 그래. 그 자존심 강하던 사람이 무릎까지 꿇으며 싹싹 빌길래 결국 어쩔 수 없이 돈을 해줬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돈을 퍼주고 잘 해줘도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주버님과 시누이, 이 두 것들은 입을 싹 씻었어요. 진심으로 고맙다라는 표현의 문자도 아니고 막상 돈을 받으니 마치 우린 한 식군이 당연한 걸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게 느껴졌죠. 그게 너무 정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댁 식구들이 모여 시어머니 생신을 챙기다 돈 얘기가 나왔어요. 당시 시아버지가 관절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거든요. 어떡하면 좋아. 돈이 만만치 않은데. 우린 다 허덕이며 살고 있잖아. 이 많은 돈을 감당할 사람은 한 사람뿐인데. 그게 뭐 재수 씨야 돈을 잘 보니까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덕을 봐야겠네요. 네, 제가 지원해 드리기로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과 얘기 끝났어요. 시댁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제가 보탤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께서 저를 불러서 최근에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셨다가 많이 잃으셨다고 털어놓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도 말씀을 못하고 계시다고요. 눈물을 글썽거리며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떡하겠나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가혹하게 대하셨지만 시아버진 그래도 나름 살갑게 대해주신 편이니 그냥 제가 지원해 드리기로 했죠. 근데 아주버님과 시누이란 작자가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하더라고요. 거기다 시누인 한술 더 떠서 속을 긁는 바람에 제 입에서 기어코 한 소리가 나오게 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올케가 우리 남동생 덕에 편하게 살았지. 걔가 좋은 회사 다니면서 그 많은 월급을 집에 갖다 줬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는 회수를 해야 할 때 아니겠어? 다들 왜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이야? 아이고, 뭐 그런 말을 한다고 며느라가 기분 나쁘게. 그러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회수라니요? 저도 이 돈 벌 때 가만히 손 놓고 애만 키우며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엄포하듯 말렸더니 그제야 신우가 아차했는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저한테 받은 게 많으니까요. 속으로 정말 얼마나 얄미웠는지 때려주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솔직히 막말하는 신우에게 돈 대주는 제게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하는 시어머니에게 쌓인 것도 많고 한마디 하고 싶지만 관절 수술 비용까지 지원하며 그렇게 참았어요. 그때는 제가 워낙 돈을 잘 벌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줄 알았으니 너그럽게 넘어가 주는 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사람 인생 한치 앞을 모른다고 참 그렇더라고요. 잘 나가던 사업이 안 될 줄 어떻게 알았겠나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거래처가 끊기고 저와 같이 사업을 시작했던 언니는 안 되겠다며 사업을 접는 게 맞겠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난 그래도 아직 포기하는 건 이르다고 봐요. 하지만 언니가 포기하려 할 때 제가 안 된다고 막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전보다 더 일찍 일어나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까지 써가면서 집안 살림도 다시 이끌어보자 생각했죠. 근데 남편은 도와줄 생각은커녕 어떡하냐면서 찡찡거리기만 하더라고요. 대책을 세우고 뭐라도 좀 알아보고 해야 할 시기에 일이 너무 커졌다며 죽는 소리만 하는데 옆에서 도대체 저 사람은 회사를 다니며 지금껏 뭘 배운 건가 싶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걸 또 시댁에 가서 이른 모양이에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서 이러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여자 주제에 까부니까 사업이 잘 안 된 거야 이거사. 내가 용한 무당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네가 다 원흉이라고 하더라. 당시 스트레스도 많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시기에 그런 말까지 들으니 제 마음이 오죽했겠나요. 제가 원흉이라며 모든 문제를 저에게 돌리는데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전화를 획 끊어버리려다가 남편을 불러 앉혀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냐고 한참을 뭐라고 했죠. 전화기 넘어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셨고요.
그 후 오기로 죽기 살기로 고군분투를 했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살이 죽죽 빠지고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고 늙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성과는 조금씩 눈에 보였습니다. 다시 원래 매출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같이 사업하던 언니도 잘 되고 있다며 옆에서 든든하게 의지가 되어주었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이상으로 사업은 잘 풀려나갔습니다. 특히나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녀도 되는 시점부턴 승승장구였죠.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 상품을 팔기 시작했는데 해외 시장 매출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집구석 잘 돌아가라 봐야겠다며 굳이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제 회사가 잘 풀려나가고 있다는 걸 모르셨어요. 그저 자기 아들이 고생하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계셨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집에 오셔선 소파에 앉으시더니 대뜸 갑자기 상전 노릇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물 떠와라, 과일 깎아와라, 그러더니 갑자기 상을 차리라고 먹고 싶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와서 신이 났는지 시어머니하고 열심히 대화만 나누더라고요. 엄마, 내가 요즘 다리가 아파서 여기 동네 병원에 물리치료 받거든? 근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내 상태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언제 나으련지 몰라. 쑤시고 그러는데 미치겠어. 아이고, 우리 아들 힘들어서 어쩌면 좋으냐. 며느리라도 잘 챙겨주고 해야 얼른 나을 텐데. 너 저번에도 팔목 그거 삐끗해갖고 아프다고 그랬잖아. 엄마도 아는데 그거 아주 오래가. 둘이서 별 시답지 않은 대화를 나누는데 속에서 열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걸 겨우 참고 있었어요. 남편이 다리를 다친 건 골프를 치고 오는 길에 혼자 엎어져서 그렇게 된 거였고 막상 회사 운영하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전 물리치료 같은 걸 받으러 갈 시간도 없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주는 돈을 열심히 쓰고 즐겁게 인생을 살기 바빴습니다. 그 돈으로 제 양말 하나 사주지도 않는, 아니 그럴 생각도 없는 인성 개차반의 양반이었죠. 근데 제가 요리를 해서 거실상으로 가지고 가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벌떡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뭐라 와왁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기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시어머니가 손을 올려 제 뺨을 내려치는 겁니다. 이 무식한 년아, 너 가계부를 이따위로 써? 야, 너 무슨 경조사비를 100만 원씩이나 네 친정에다 해야 되고 있어? 미쳤어? 네 남편이 이렇게 너 때문에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막 함부로 굴려대고 앉아있어? 안 되겠다. 내가 벼르고 있었는데 오늘 아주 너 죽고 나 죽어보자. 가계부라는 말에 옆을 보니 진짜로 제가 쓰고 있던 가계부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저 몰래 본 것도 모자라 제 친정 언니에게 준 돈을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던 거였어요. 기가 찼죠. 제가 시누이에게, 아주버님에게,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갖다 바친 돈들은요. 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참을 수가 없겠다. 더 이상 참고 살면 난 그냥 인간 이하의 존재로 살다 가는 거겠구나 생각이 스쳐가며 결심이 섰습니다. 전 조용히 제 방으로 가 2가지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통장이고 하나는 이혼 서류였죠. 자, 보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무슨 소리냐 하시더니 눈동자를 통장 쪽으로 움직이셨어요. 그러더니 헉 하는 소리를 내며 놀라시더군요. 네, 20억이에요, 어머님. 어머님 지금 저 때리신 거 일단 제가 고소할 거고요. 그리고 자, 이거 이혼 서류예요. 당신 도장 찍을 준비해. 저 이 사람이랑 못 살겠네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아들 내 돈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돈 대주는 것도 징글징글해서요. 매일 돈 대줘봤자 쓸 줄도 모르고 사는 멍청한 인간 내가 왜 걷어줘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아줌마가 잘 데리고 살아보세요. 뭐 어떻게 쓰시든 마음대로 하시고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놀라 어버버 하는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러지 말아달라고 곧장 태도를 바꿨고요. 남편은 태세 전환이 아주 약은 사람이었거든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겠다 싶으니까 시누이처럼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잘하겠다고 막 싹싹 빌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의 행동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강경하게 나갔고요.
여보, 이러지 마. 내가 우리 엄마랑 이거 당신 생각해서 사왔어. 당신 떡 좋아하잖아, 백설기. 맞나? 이 떡 케이크 먹고 기분 좀 풀어. 당신 지금껏 해온 수많은 희생 내가 너무 몰라줬어. 그래, 며느라가. 저기 나는 사정을 몰랐어. 얘가 이렇게나 비는데, 아유, 좀 봐줘라, 응? 그러고 나서 며칠 뒤 두 사람이 제 집 앞으로 와서 저렇게 빌었답니다. 근데 이때 제 아들이 나서더라고요. 아들은 지금까지 할머니며 아버지가 해온 것들 더 참고 두고 보는 게 힘들다면서 이혼하라고 말했답니다.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자식도 알 건 다 아는 거죠. 전 결국 이혼 소송에서 남편과의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제 인생에서 몰아냈어요. 지금껏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왔지만 이렇게나 잘한 선택이 있을까 싶을 만큼 지금 제 인생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망설이고 계신 선택들이 있다면 잘 선택해 보세요. 그 선택의 우선순위는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두시길 바라고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글 마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